생성되고 있기도 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사능을 배출하는 라돈 온천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 괜찮을까요? 라돈천 또는 라듐 온천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백암온천, 유성온천, 수안부온천, 해운대온천, 덕산온천 등의 일부가 라듐 온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유명한 거 10개만 들어본다면 첫째, 폴란드, 둘째, 일본의 미사사 온천은 굉장히 유명하죠. 세 번째, 미국에 있는 아칸사스 지방의 온천. 네 번째는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의 온천. 다섯 번째는 이란 람사르 지역의 온천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온천은 농도가 상당히 높아서 의학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다음 여섯 번째는 터키, 일곱 번째 이태리, 여덟 번째 헝가리, 아홉 번째 자마이카, 열 번째 체코공화국 등지에 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돈천이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라듐 226 이란 원소는 그 반감기가 1600년이나 되는 것인데 이것이 1600년 이후에는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라돈 가스로 변형되게 됩니다. 이때 라돈 가스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알파선을 방출하게 되며 이 라돈 가스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상당 기간에 변해서 중간에 비스무스라든지 폴로늄, 납, 또 폴로늄으로 변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납으로 변하면서 안정 상태로 더 이상 방사선을 배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26 라듐과 222 라돈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알파 방사선을 배출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라돈의 위험성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우리 생활에서 여러 군데 라돈이 이용되곤 했습니다. 첫째, 초콜릿 식품 회사에서 빵 공장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1936년 이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생산했죠. 두 번째, 관절염과 생식기능 장애에 좋다고 알려져서 식수에 넣어서 마시곤 했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들 장난감이나 또는 야간 조명용으로 사용하곤 했죠. 그래서 빛나는 장난감이다. 또 어둠 속에서 빛나는 마법 빛이다. 그래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 치약에서 섞었었어요. 아무 관계없는 큐리 박사 부부의 이름을 붙여서 치약을 만들었어요. 물론 큐리 박사는 이를 몰랐지만은 그래가지고서 많이 팔아먹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화장품에도 많이 썼어요. 또
뭐 바르는 것도 있고, 근데 결국은 피부가 좋아진다. 피부 미백. 그래서 젊어진다. 회춘을 선전하곤 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온찜질과 좌약으로도 사용한 때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의사들도 가세해서 돈을 벌곤 했는데 일종의 돌팔이 짓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발기불능에 이용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돈을 번 적도 있었죠. 어떤 의사는 라디오 엔도크리네이트라는 것을 발명해서 자기가 직접 사용하곤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양반도 1944년에 방광암이 생겨서 사망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온천령. 바덴바덴에도 약간 있다고 되어 있고, 온천역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여러 곳에서 아주 성황리에 사람들에게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손목시계와 괴종시계의 형광물질로서 거기에 발라서 밤에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The Radium Girls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1920년 초에 미국에서는 라디움 걸스라는 이름으로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한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본래 라디움을 붓을 이용해서 시계에 덧칠해서 형광 효과를 내는 작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붓끝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입으로 붓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했었죠. 그 과정에서 치사량에 이르는 라디움을 섭취하게 된 거죠. 또한 그 과정에서 손톱이나 이빨, 치아에 야광 물질이 묻으면서 지속적인 피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작업하던 여성들 대부분이 재생불량성 빈혈과 골절, 턱의 괴사 등의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회사 측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노동자들이 라디움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를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회사 측이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서 라디움 공장의 노동자들은 상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지만 이미 차는 지나간 거죠. 여기 사진은 라디움 걸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라디움의 피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라디움은 방사성이 매우 강해서 라디움의 붕괴로 생긴 라돈가스 그 자체도 방사성입니다. 섭취했을 때 라디움의 80% 정도는 대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나머지 20%는 혈류로 들어가 대부분 뼈에 축적이 됩니다. 라듐과 라돈은 붕괴 시 알파선과 감마선을 방출하여 세포를 죽이고 변형시키기 때문에 신체 내부 또는 외부 피폭은 암과 기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영향으로는 라듐이 발견된 지 이전 후인 1900년에 첫 보고된 라디움 피부병이 있습니다. 라디움 induced dermatitis. 프랑스 물리학자 앙뚜앙 베크렐은 6시간 동안 조끼 주머니에 작은 라디움 앰플을 넣고 다녔는데 그의 피부에 궤양이 생겼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 피에르와 마리 큐리는
방사선에 매우 흥미를 느껴서 자신이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피에르 큐리는 라듐을 채운 관을 팔에 10시간 동안 부착하고 다녔는데 피부병이 생겼고, 그래서 효과가 있구나. 건강한 조직을 공격했던 것처럼 암 조직을 공격하기 위해서 라듐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마리 큐리는 라듐을 다루는 과정에서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라듐 위험의 상당 부분은 라돈에서 비롯됐습니다. 기체는 라듐보다 훨씬 쉽게 체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라돈은 방사성 원소 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간주되어 있으며 밀폐된 글러브 박스에서 다루어서 라돈이 주위 환경으로 탈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라듐 용액이 들어있는 오래된 앰플은 물의 방사성 분해로 인해서 수소와 산소가스의 지나친 압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열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라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환기가 필요하고 온천, 샘물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에어레이션을 시켜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라돈 온천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량 측정기, 도시메트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급하여야 하며 열탕 또는 동굴 등 공공장소에서는 라돈 농도 모니터링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라돈가스는 강력한 방사선을 발생시켜서 세포와 조직을 파괴하여 각종 암을 유발한다. 라돈은 기체 형태로 존재하며 호흡기로 흡입되어 광산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쳐서 폐암을 유발한다. 고농도의 라돈은 축적되어 온천 종사자 또는 방문자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천탕에서 흡입되는 정도는 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별로 영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양의 독은 오히려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호르메시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가설일 뿐입니다. 적은 라돈 방사로 인해 관절병, 피부병 등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자들은 수많은 돌팔찌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천욕으로 얻을 수 있는 온열 효과, 찜질 효과, 안정 효과, 명상 효과, 심리 효과, 그 이외의 피부병, 관절병, 근육병 등의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라돈 방사선의 덕이 아니라 단순 온천욕의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라돈탕 이용으로 오롯이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된다 하는 주장은 국가 사회적인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라듐 사용을 철저히 억제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고 광산 노동자나 라듐 온천 종사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도시메트리는 피봉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착용시켜서 수시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방사선을 다루는 의학 종사자들은 이것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돈 농도가 측정되지 않고 있거나 알려지 않고 있는 이러한 라돈탕의 이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